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쉽게 잡을 수 없는 존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수십 년 동안 무서운 성장을 보여온 존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와 국민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의 부동산입니다. 최근 이 부동산을 두고 다시금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울의 부동산은 어떤 존재일까요? 현재 서울의 집값은 직장인 평균 임금에 비해 꽤나 높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25.21입니다. 영국 런던은 18.5, 프랑스 파리는 15.56, 미국 뉴욕은 12.01, 서울은 이들보다 훨씬 높죠. 또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은 이미 10억 원을 넘었다고 하죠. 이런 현상은 부동산이 오랫동안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지며 돈이 계속해서 부동산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무리하게 화폐를 찍어냈던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었죠. 1945년부터 1952년까지 물가는 약 330배 급등했는데 1951년 한 해만 해도 물가가 거의 4배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1953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통화개혁을 시도합니다. 기존 100원을 1환으로 바꾸는 100대1 교환이었죠.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물가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올랐죠. 화폐 개혁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1962년에 다시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번엔 10판당 1원, 다시 말해 10대1 교환이었습니다. 두 번의 화폐 개혁을 하고 나서야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은 겨우 잡히는 듯 보였습니다. 이 시기 한국 경제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국제개발은행에 따르면 1953년부터 1963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38%에 달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까지도 연평균 10%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됐습니다. 특히 1975년과 1980년에는 25% 이상 급등했죠. 이런 강력한 인플레이션은 화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도시 인구가 급격히 늘자 강남 개발을 추진하며 신규 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3저 호황의 기대 속에 주택 500만 호 건설 계획을 내놨고 결과적으로 176만 호를 공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동, 상계동, 개포동, 중계동, 고덕동 같은 대규모 택지 지구가 조성됐죠. 논밭이 아파트로 변하고 시세 차익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투자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복부인이라는 단어도 등장했죠. 신규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건설 경제 역할이 커졌고 이때부터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전세 제도가 활성화됩니다. 세입자는 집값의 절반, 많게는 80% 정도만 내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었죠. 또 전세는 내 집 마련의 통로로 작동했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만기 후 돈을 합쳐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흐름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큰 문제 없이 이어졌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모아 다른 집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어찌 보면 이때부터 갭 투자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전세 제도가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집주인들이 실제로 집을 살 만큼의 자본이 없거나 혹은 집을 더 많이 보유하려는 욕구가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집의 빚을 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 전세 시스템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고 집을 오래 보유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 집을 사기도 부담스럽고 이미 가지고 있던 집의 대출도 대부분 갚은 상태입니다. 결국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전세 시스템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금과 달러, 그리고 여러 안전자산 중에서도 왜 사람들은 부동산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리고 많고 많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에서도 왜 서울 부동산만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걸까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살아갈 공간이라는 점에서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동시에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희귀성도 있죠. 이런 필수성이야말로 부동산의 투자 매력도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계속 오르고는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식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었습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 재산세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의적인 저평가, 이런 이유들로 인해 주식시장은 오랜 시간 횡보했습니다.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은 지금도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 꾸준히 채굴되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값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동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크게 요동치기도 합니다. 결국 국내 투자자들에게 금은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인식되죠. 반면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손에 잡히는 자산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은 인구 소멸 위기와 매력도 하락으로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거나 정체되어 있죠. 결국 지방에 묶여있던 자산이 가격이 오르는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게 되었고, 이는 다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추가로 오늘날에도 정부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 민생지원금처럼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부는 돈을 찍어내 국민에게 나눠주고, 그 결과 시장에 풀린 돈은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유동성 증가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할 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결국 경기가 좋든 나쁘든 화폐가 시장에 많이 돌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개인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내 자산을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가장 안전하고 놔두기만 해도 오른다고 믿는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가계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은 64%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자산이 몰리다 보니 부동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일반 서민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 여부가 곧 부의 양극화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이 투자의 전유물이 되어버리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이 투자를 넘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면 우리는 곧 버블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산의 원래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치가 부여된 상태, 그게 바로 버블이죠. 우리의 가까운 이웃 일본은 1990년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 잃어버린 20년, 나아가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버블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주체인 서민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버블은 결국 대출 상환 능력을 잃은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자산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고 능력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가 결국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 노동력과 생산성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소비 여력도 줄어들면서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의 자금이 줄고, 심하면 기업의 문이 닫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새로운 실업자가 생기고 정부는 최저생활비, 복지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지출은 커지고 새로운 투자 여력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국가 경제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동산의 버블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버블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 버블이 오기 전까지 완급 조절만 잘하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일본은 왜 버블이 터졌고 우리는 지금 왜 같은 위기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부동산 버블의 핵심은 바로 지나친 투기 과열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개인의 빚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냐로 판단할 수 있죠. 문제는 버블이 오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개인은 시세 차익을 보고 집을 팔고 난 뒤 현금을 손에 쥡니다.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늘리게 되죠. 이렇게 시장이 풀린 현금은 경제에 일시적으로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경기가 좋아졌다 혹은 호황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은 실존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이 다소 낮더라도 담보만 확실하면 대출을 해줍니다. 만약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은 오히려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보다 안전한 상품으로 봅니다. 또 부동산 대출은 금액이 크다 보니 실적을 올리기에도 유리합니다. 결국 은행끼리 저금리 경쟁까지 벌이면서 대출을 더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개인은 점점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쯤 되면 시장은 거의 광기의 단계로 접어들죠. 그리고 정부의 규제는 그 광기를 잡기에는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은 어떤 상황일까요? 올해 2월 기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전체 GDP의 90%를 넘어 무려 1952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친 민간부채는 GDP의 2배인 약 3,800조 원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반이 부동산의 신용대출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1992년 버블 붕괴 당시 일본의 민간부채는 GDP 대비 208%, 그리고 그중 가계부채는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지금의 한국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20년 동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무려 419.42%, 즉 4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 이상의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동산은 거주의 수단이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은 항상 초과 수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의 월급은 완만하게 오르는데 반해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는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집을 가진 사람만 집을 물려받게 되고 있는 집 자식만 집을 가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겁니다. 이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보면 두 지역의 자산 격차는 평생 벌어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까지 벌어집니다. 게다가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는 늘어나면서 매달 나가는 월세가 개인의 실질 구매력과 자산을 점점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 논리가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 자금을 지불하고 만기 때 돌려받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똑같은 돈을 주고받아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똑같은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낮아졌다면 실제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반대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로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해서 전세로 들어가기 이전에는 무리하면 아파트를 살 수라도 있었는데 전세 이후에는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경우, 그리고 부동산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일찍 살수록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개인은 다소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끌 현상은 매월 부담스러운 은행 이자를 감당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 매년 이내 시세 차익을 보고 부동산을 처분하여 갚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때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집니다. 한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거나 전세 등으로 내놓아둔 경우가 많아 팔고 싶더라도 바로 판매를 위해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실수요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인데 결국 경제 논리와는 달리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원활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유발합니다. 또 나의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주변의 모든 부동산의 가격도 함께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부동산을 매매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다음 부동산을 구매해야 하는 관점에서는 구매력에서 사실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경우 더 심각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적은 공급과 장기간 보유에 대한 선호 증가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는 특정 투기 세력이 없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유령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을 종합했을 때 부동산은 계속해서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부동산을 갖지 못한 사람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매자가 유입되지 않으면 결국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인 인상은 불가능하게 되어버릴 수 있죠. 그렇다면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서울 부동산의 공급을 늘린다는 생각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인 공급 대책은 재건축인데 1980년대에 지어져서 지은 지 40년이 넘어가고 있는 목동, 상계동 등의 대형 아파트 단지와 지은 지 30년이 넘어가고 있는 1기 신도시가 유력한 대상지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개발로 주변 아파트 시세 가격 이상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출 규제, 그리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전세 물량 감소가 모두 재건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추가는 현재로서 큰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최신에다가 최고 높은 가격일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해도 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중심지보다는 땅값이 싼 외곽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아 인기가 별로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성과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자산이 몰렸던 이유, 부동산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의 위험성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비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정말 잘못된 건지, 이재명 정부는 왜 욕먹을 걸 알면서도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은 크게 직장에서 받는 임금과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일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은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아 더 비싼 집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대출은 버블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15억이 넘는 집에 대해서 대출을 6억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하고 25억이 넘는 집에 대해서는 2억만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줄 때도 담보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대출하는 사람의 소득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버는 돈의 최대 40%까지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 이상의 무리한 연끌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아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새롭게 집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강제로 수요를 낮추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이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 투기에 가까운 매매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인식이 강력합니다. 아마 국민들의 인식에 있어 서울의 부동산은 경험적으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실패하지 않을 투자 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로 인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출 규제 이전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못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 규제가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감의 주택 구매를 조급하게 서둘러서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사람의 입장에서도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 자산도 오르지 않음으로써 예상과 달리 부담스러운 대출 이자를 계속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집을 매매하려는 요인으로 이어져 시장의 공급을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가 노리는 것도 이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대출 규제로는 근본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거래가 감소하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등으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자산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책으로는 우선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이자 시장주의적인 관점이기도 하지만 앞서서 이미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역대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GTX 등으로 교통이동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지리적 단점을 상쇄하고 출근 가능한 수도권의 범위를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시도했죠. 신규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다면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에 대한 심사와 규제를 완화시켜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또 강북 지역의 구형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주변의 아파트 가격 시세를 고려했을 때 재건축을 할 만한 충분한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경제성을 높여주는 방법으로는 용적률을 높여서 아파트를 더 높게,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강남 등에서는 수익성은 확실한데 강력한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재건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수되는 금액을 줄여주거나 환수제도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재건축의 수익성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을 늘릴 수 없으면 수요를 줄여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추진되었던 수도 이전을 완성하여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고 인구를 분산시키자는 의견이고,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DC를 생각했을 때 꽤나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 주택 보유자 혹은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권력자 입장에서 이를 그닥 반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서울에 아파트는 많은데 다주택자가 많아서 실수요자의 아파트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높여서 주택 매매를 유도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강제적으로 주택 가격을 높이지 못하게 하거나 능력 이상의 무리한 주택 매매를 못하게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보유세를 높여서 실거주를 할 목적으로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비싼 보유세로 인한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어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은퇴 후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택 매매를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점차 똑똑한 한 채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실수요자와 금액을 올리고자 하는 투기 세력의 구분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죠.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의 규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 거주하는 나라, 특색 없이 소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의 모습은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광역시를 중점으로 지방을 메가시티로 성장시켜 인구를 분산시키자는 이야기는 선거 때마다 항상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지만 대통령 개인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서울의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저는 더 가치 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